당신들 뭐 하는 거야? 이것들이 감히 내 사위를. 73살 할머니의 눈이 번뜩이며 부대 정문을 박차고 들어섰습니다. 수십 년간 잠들어 있던 특수부대의 DNA가 다시 깨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2023년 10월 경기도 의정부의 한 아파트 단지. 김영순 할머니는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를 보내고 계셨습니다. 73살의 연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정하신 할머니는 이른 아침부터 동네 노인정에서 게이트볼을 즐기시곤 했죠. 영순아, 오늘도 우리 승리네. 허허, 아직 몸이 말을 잘 들어줘서 다행이야. 할머니는 동네 어르신들과 담소를 나누며 평범한 오전 시간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한 일상이 무너지기까지 불과 몇 시간이 남지 않은 상황이었죠. 오후 2시경 할머니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사위인 박민수 상사로부터 걸려온 전화였는데 평소와는 다른 긴급한 톤이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오늘 면회 오시기로 했는데. 응? 민수야,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요. 하지만 할머니는 수십 년간 군 생활을 했던 경험으로 사위의 목소리에서 뭔가 이상함을 감지하셨습니다. 평상시라면 밝고 활기찬 목소리로 어머니, 오늘 면회 오세요. 라고 말했을 텐데 오늘은 뭔가 달랐죠. 민수야, 정말 괜찮은 거야? 네, 어머니. 걱정 마세요. 그냥 오늘은 면회 안 오셔도 될 것 같아요. 전화를 끊은 후 할머니는 계속해서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딸 수진이와 결혼한 지 3년째인 박민수 상사는 평소 예의 바르고 성실한 사위였습니다. 특히 할머니께는 친아들처럼 잘해드렸는데 오늘 통화는 뭔가 이상했죠. 잠시 여러분,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아직 초보 채널이지만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할머니는 오후 내내 불안한 마음을 달랠 수 없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사위가 면회를 거절할 리 없는데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게다가 목소리도 평상시와 너무 달랐죠. 영순 언니, 뭔가 걱정이 있으세요? 동네 친구 박정자 할머니가 물어보셨습니다. 그게 말이야, 민수가 오늘 이상하게 전화를 했어. 평소와 너무 달라서 걱정이 돼. 에이, 부대 생활 하다 보면 그런 날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너무 걱정 마세요. 하지만 할머니의 불안감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특히 할머니는 젊은 시절 여군으로 복무하며 부대 생활의 어두운 면들을 직접 목격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셨던 것 같습니다. 사실 김영순 할머니는 일반적인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1970년대 20살의 나이에 여군으로 입대한 할머니는 당시로서는 매우 드물게 특수부대에 배속되어 활동했던 경력이 있으셨습니다. 당시 여군 특수부대는 극도로 기밀에 속하는 조직이었습니다. 북한의 여성 공작원들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비밀 조직으로 일반 부대원들조차 그 존재를 몰랐죠. 할머니는 그곳에서 7년간 복무하며 각종 특수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격투기, 사격, 폭발물 처리, 심지어 심리전까지. 할머니는 당시 최고 수준의 군사훈련을 받으셨습니다. 특히 적의 심리 상태를 파악하고 진실을 캐내는 능력은 특수부대 내에서도 최고 수준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 치열했지. 하루하루가 생존의 연속이었어. 할머니는 가끔 딸 수진이에게 옛날 이야기를 해주시곤 했는데 대부분은 재미있는 에피소드 위주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위험했던 인물들에 대해서는 절대 이야기하지 않으셨죠. 저녁 후 할머니는 평범한 삶을 사셨습니다.
결혼을 하시고 딸을 낳아 기르시며 남편이 돌아가신 후에는 홀로 딸을 키우셨습니다. 하지만 특수부대에서 훈련받은 능력들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녁 7시 할머니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직접 부대로 향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평소 면회는 주말에만 가능했지만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낀 할머니는 일단 부대 근처까지라도 가보고 싶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민수부대에 좀 다녀올게. 엄마, 갑자기 왜요? 오늘은 면회날도 아닌데. 그냥 마음이 불안해서. 민수가 오늘 전화해서 이상했어. 딸 수진이는 처음에는 말렸지만 할머니의 굳은 의지를 꺾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할머니는 혼자서 의정부에 위치한 부대로 향하셨습니다. 부대까지 가는 길 할머니의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젊은 시절 특수부대에서 활동할 때 느꼈던 그 불길한 예감과 비슷한 기운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제발 아무 일 없기를 바란다. 할머니는 속으로 계속 기도하며 부대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만 해도 할머니는 몇 시간 후 자신이 목격하게 될 충격적인 장면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셨죠. 오후 8시 30분 할머니는 드디어 부대 정문 앞에 도착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부대 분위기가 매우 어수선했습니다. 평소라면 조용하고 질서정연했을 텐데 오늘은 뭔가 달랐죠. 정문 근처에서 몇몇 장병들이 수군거리고 있었고 간부들의 표정도 심각했습니다. 할머니는 즉시 뭔가 큰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직감하셨습니다. 저기요, 면회 왔는데요. 아, 할머니. 오늘은 면회가 불가능합니다. 부대 사정이 있어서. 하지만 할머니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특수부대에서 수년간 훈련받은 관찰력으로 초병의 표정에서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확신하셨습니다. 제4위 박민수 상사를 만나고 싶습니다. 꼭 만나야 할 일이 있어요. 죄송합니다만 오늘은 정말 불가능합니다. 그때였습니다. 부대 안쪽에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머니의 심장이 급격히 뛰기 시작했죠. 뭔가 사고가 있었나요? 그것은 저희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초병의 당황한 표정을 본 순간 할머니는 모든 것을 확신하셨습니다. 분명히 사위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할머니는 즉시 딸 수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당장 부대로 와. 민수한테 무슨 일이 있었어?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설명은 나중에 할게. 지금 당장 와. 전화를 끊은 할머니는 부대 정문 앞에서 딸이 오기를 기다리며 상황을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기다리는 동안에도 부대 안에서는 계속해서 수상한 움직임들이 포착되었죠. 30분 후 딸 수진이가 부대에 도착했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달려온 딸을 본 할머니는 더욱 확신했습니다. 분명히 뭔가 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엄마, 정말 민수 오빠한테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부터 알아봐야지. 할머니는 딸과 함께 다시 한번 정문 앞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상황을 파악하기로 했죠. 저희 사위 박민수 상사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부대 사정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젊은 시절 특수부대에서 배운 신문 기술을 동원해서 조금씩 정보를 캐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최소한 우리 사위가 안전한지는 알려주세요. 가족으로서 알 권리가 있지 않나요? 초병은 잠시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민수 상사는 현재 의무대에 있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와 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의무대에 있다는 것은 곧 부상을 입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어떤 부상인가요?
심각한 건가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납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이미 초병의 표정에서 모든 것을 읽어냈습니다. 분명히 심각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날 밤 할머니와 딸은 부대 근처 여관에서 밤을 새우며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부대 측에서는 어떤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죠. 엄마, 내일 정식으로 면회 신청을 해봐요. 아니야, 수진아. 뭔가 이상해.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야. 할머니의 직감은 옳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이 목격하게 될 장면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9시 할머니와 딸 수진이는 정식 면회 신청을 위해 다시 부대를 찾았습니다. 하루 밤을 새우며 걱정했던 할머니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역력했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예리했습니다. 어제와 다른 초병이네. 할머니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특수부대 출신답게 세세한 변화까지 놓치지 않으셨죠. 면회 신청하러 왔습니다. 박민수 상사를 만나고 싶어요. 딸 수진이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가족관계 확인 가능한 서류 있으십니까? 새로운 초병은 어제와 달리 매우 공식적인 태도였습니다. 수진이는 주민등록 등본과 결혼증명서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서류를 확인한 초병은 잠시 망설이더니 부대 안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민수 상사 가족분들이 면회 오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초병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할머니는 즉시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면회가 가능한가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간부가 나와서 직접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10분 후 한 명의 소위가 정문으로 나왔습니다. 얼굴이 상당히 굳어 있었고 어딘가 불안해 보였습니다. 박민수 상사의 가족분이시죠? 저는 김철수 소위입니다. 네, 사위 며느리입니다. 민수는 어떻게 된 건가요? 김소위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훈련 중에 작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현재 의무대에서 치료받고 있고요. 작은 사고라고 하셨는데 어떤 사고인가요? 할머니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특수부대 출신의 직감으로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느끼셨죠. 그것은 부대 기밀에 관련된 사항이라 자세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기밀이라고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제 남편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데 기밀이라니요. 김소희는 더욱 당황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현재 군 검찰에서 조사 중인 사안이라서 면회도 당분간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군 검찰 조사라는 말을 들은 순간 이것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셨죠. 군 검찰이 나선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뜻 아닌가요? 도대체 우리 사위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특수부대 시절의 카리스마가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김소희도 뭔가 위압감을 느꼈는지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죠. 죄송하지만 정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럼 최소한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건가요? 수진이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김소희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뭐예요? 부상이 좀 심한 편입니다. 할머니와 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부상이 심하다는 것은 대체 어떤 상황일까요? 그때 부대 안쪽에서 또 다른 간부가 급히 나왔습니다. 계급장을 보니 중위였습니다. 김소희, 뭘 하고 있나? 빨리 들어와. 네, 알겠습니다. 김소희가 서둘러 인사를 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잠깐요.
할머니가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우리 사위를 못 만나게 하는 이유가 뭔가요? 가족에게도 알릴 수 없는 그런 심각한 일이 벌어진 건가요? 중위가 할머니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 시선에는 뭔가 경계하는 기색이 있었죠. 할머니, 부대 규정상 어쩔 수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대 규정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낮아졌습니다. 제가 군대를 모르는 사람인 줄 아시나요? 그 순간 중위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할머니의 말투와 분위기에서 뭔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감지한 것 같았죠. 혹시 할머니께서, 네, 저도 군인이었습니다. 그것도 꽤 오랫동안 말이죠. 할머니는 더 이상 자신의 정체를 숨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사위에게 심각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 확실한 상황에서 이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할 때라고 판단하셨죠. 어느 부대에서 복무하셨습니까? 중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건 여기서 말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제가 군 조직과 규정에 대해서는 여러분만큼 잘 안다는 것입니다. 중위와 소위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뭔가 곤란한 상황이 된 것 같았죠. 할머니, 정말 죄송하지만 됐습니다.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씀을 끊으셨습니다.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시간 낭비하지 맙시다. 제가 직접 윗선과 통화하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부대 안쪽에서 갑자기 큰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여러 명의 장병들이 뛰어다니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가 큰 소리로 명령을 내리는 소리가 들렸죠. 뭔가 또 문제가 생긴 것 같네요. 할머니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중위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명백히 부대 내에서 뭔가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죠. 할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은 이만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전혀 물러설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안 됩니다. 저는 여기서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제 사위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알 때까지 말이죠. 그때 수진이가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저기 봐요. 구급차. 모두의 시선이 부대 안쪽으로 향했습니다. 정말로 구급차 한 대가 사이렌을 울리며 부대 안쪽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심장이 급격히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사위가 실려 나오는 것은 아닐까요? 구급차가 정문을 통과하는 순간 할머니는 필사적으로 차 안을 들여다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창문에 가려져서 정확히 확인할 수는 없었죠. 누가 실려간 거예요? 수진이가 울음을 터뜨리며 물었습니다. 중위와 소위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으로 봐서는 심각한 상황인 것이 분명했죠. 이제 정말 한계입니다. 할머니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식으로는 안 되겠어요. 할머니는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한 번호를 찾기 시작했죠. 누구한테 전화하시는 거예요?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옛날 동료에게. 이제는 꽤 높은 자리에 있을 거야. 할머니가 전화를 걸려는 순간 갑자기 부대 안에서 한 명의 대위가 급히 뛰어나왔습니다. 혹시 박민수 상사 가족분들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상황이 좀 복잡해져서 일단 안으로 들어오시겠습니까? 할머니와 수진이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드디어 부대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일까요? 우리 사위를 만날 수 있는 건가요? 일단 상황을 설명해 드려야겠습니다. 대위의 표정이 매우 심각했습니다. 할머니는 직감적으로 이제 진짜 중요한 순간이 왔다는 것을 느꼈죠. 부대 안으로 들어가면서 할머니는 주변을 세심하게 관찰했습니다. 특수부대 출신의 본능으로 부대의 분위기와 장병들의 표정을 읽어내고 있었죠.
뭔가 큰 일이 벌어졌구나. 할머니는 속으로 확신했습니다. 과연 사위 박민수 상사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그리고 할머니는 그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까요? 대위를 따라 부대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할머니는 즉시 이상함을 감지했습니다. 평소 부대라면 질서정연하고 활기찬 분위기여야 하는데 오늘은 묘하게 침울하고 긴장된 기운이 감돌았죠. 이쪽으로 오십시오. 대위가 앞장서며 부대 본부 건물로 안내했습니다. 걸어가면서 할머니는 주변을 면밀히 관찰했습니다. 특수부대에서 훈련받은 관찰력으로 여러 가지 수상한 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죠. 저기 장병들 표정들이 왜 저렇게 어두워? 할머니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지나가는 병사들마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간부들도 서로 수군거리며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뭔가 부대 전체에 큰 사건이 벌어진 것이 분명했죠. 부대 본부 1층 상담실에 도착한 대위는 할머니와 수진이를 의자에 앉게 한 후 문을 닫았습니다. 일단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위의 표정이 매우 무겁였습니다. 할머니는 마음의 준비를 하며 대위를 바라봤죠. 박민수 상사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양해요? 어제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한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따라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범위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머니가 팔짱을 끼며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대위님, 저도 군인이었습니다. 그런 관용적인 표현 말고 직설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우리 사위에게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대위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오후 이 시경 박민수 상사가 부대 내 후방 창고 지역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었습니다. 의식을 잃었다고요? 수진이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네. 발견 당시 상당한 외상을 입은 상태였고 즉시 의무대로 후송되었습니다. 외상이라는 게 어느 정도인가요? 할머니가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얼굴과 몸 여러 곳에 타박상과 그리고 대위가 말을 흐렸습니다. 그리고 뭐요? 갈비뼈 2개가 골절되었습니다. 순간 상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수진이는 충격을 받아 말을 잇지 못했고 할머니의 얼굴은 점점 굳어져 갔죠. 갈비뼈 골절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 정도 부상은 일반적인 사고로는 발생하기 어려운데요. 대위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조사라고 하셨는데 혹시 폭행을 당한 건 아닌가요? 할머니가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그건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대위의 표정에서 모든 것을 읽어냈습니다. 분명히 사위가 누군가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입니다. 대위님,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사위가 폭행을 당한 거 맞나요? 대위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누구인지 정확한 경위가 어떻게 되는지는 아직. 가해자가 같은 부대 사람인가요? 할머니의 질문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것도 조사 중입니다. 할머니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특수부대 시절의 추진력이 되살아나고 있었죠. 대위님, 이런 식으로 둘러대지 마시고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부대 내에서 폭행 사건이 벌어진 거 맞죠? 할머니, 제가 군대를 모르는 사람인 줄 아십니까? 부대 내 폭행 사건이라면 즉시 상급 부대에 보고되어야 하고 가해자는 즉시 격리 조치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조사 중이라는 말만 반복하고 계시는 거죠? 대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할머니의 전문적인 지식에 놀란 것 같았죠.
혹시 할머니께서 어느 부대에서?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제 사위가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이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입니다. 그때 갑자기 상담실 문이 열리며 한 명의 소령이 들어왔습니다. 계급장을 보니 부대의 보급 담당관인 것 같았죠. 대위, 뭐 하고 있나? 소령님, 박민수 상사 가족분들께 상황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소령은 할머니와 수진이를 번갈아 보더니 의자에 앉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정훈 소령입니다. 이번 사건 담당관이죠. 사건이라고 하셨나요? 할머니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부대 내에서 발생한 사건이니까요. 그럼 공식적으로 사건으로 분류된 건가요? 아직은 조사 중입니다.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소령님, 저희가 바보가 아닙니다. 분명히 뭔가 숨기고 계신 게 있죠? 이정훈 소령이 잠시 망설이더니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실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개인적 갈등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박민수 상사가 최근에 부대 내 일부 비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상급 부대에 보고하려고 했었죠. 순간 할머니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비리요? 어떤 비리인가요? PX 운영과 관련된. 그리고 일부 간부들의 부정행위들이었습니다. 수진이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이 그 때문에 폭행을 당한 건가요? 소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민수 상사가 증거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그래서 입막음을 하려고 폭행을 가한 거군요. 할머니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의로운 사위가 비리를 고발하려다가 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솟았죠. 가해자는 누구입니까? 그것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확정되지 않았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증거가 없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확정하기 어려운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뜻인가요? 소령이 더욱 곤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실은 가해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꽤 높은 계급입니다. 높은 계급이라면 상사 이상급의 간부들입니다. 할머니가 냉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조사가 지지부진한 거군요. 높은 계급이라서 함부로 건드리기 어렵다는 거죠.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아닙니다만 뭐요? 제 사위가 정의감 때문에 비리를 고발하려다가 폭행을 당했는데 가해자들의 계급이 높다고 제대로 수사도 못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소령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할머니의 논리가 너무나 정확했기 때문이죠. 그럼 우리 사위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의식은 돌아왔나요? 어제 밤에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고요. 만날 수 있나요? 그것은 소령이 또 망설였습니다. 또 안 된다고 하실 건가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상담실 밖에서 큰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누군가가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는 소리가 들렸죠. 이게 뭐 하는 짓거리냐? 박민수는 어디 있어? 할머니와 수진이는 깜짝 놀라며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 목소리는 민수 오빠야. 수진이가 외쳤습니다. 정말로 박민수 상사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달리 매우 화가 난 상태였죠. 소령과 대위가 급히 밖으로 나가려 했지만 할머니가 먼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 끝에서 박민수 상사가 의무병의 부축을 받으며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얼굴 곳곳에 멍이 들어 있었고 갈비뼈 부상 때문에 걸음걸이도 불편해 보였죠. 하지만 그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박민수 상사의 분노한 표정이었습니다. 소령님, 이런 식으로 은폐하려고 하는 겁니까?
박 상사, 일단 진정하고. 진정하라고요? 제가 죽을 뻔했는데 진정하라고요? 그 순간 할머니와 사위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어머니. 박민수 상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수야. 할머니도 감정이 복받쳤습니다. 드디어 할머니는 사위와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처참했죠. 과연 이제부터 할머니는 어떤 행동을 취할까요? 민수야, 괜찮니? 할머니가 급히 사위에게 다가가며 상처를 살펴봤습니다. 박민수 상사의 얼굴은 처참했습니다. 왼쪽 눈 주변이 시퍼렇게 멍들어 있었고 입술도 터져 있었죠. 셔츠 위로도 갈비뼈 부위에 붕대가 감겨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어머니, 왜 여기까지 오셨어요? 박민수 상사가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연히 와야지. 우리 사위가 이런 일을 당했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겠니? 수진이도 남편에게 달려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정말 괜찮은 거야? 갈비뼈는 어때? 괜찮아. 다행히 폐는 다치지 않았어. 하지만 할머니의 시선은 이미 사위의 상처를 넘어 다른 곳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특수부대 출신의 예리한 관찰력으로 주변 간부들의 반응을 면밀히 살피고 있었죠. 민수야, 누가 그랬는지 말해봐. 할머니가 단호하게 물었습니다. 박민수 상사가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김원석 원사하고 박찬호 상사였습니다. 그 순간 이정훈 소령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드디어 가해자의 신원이 공개된 것이죠. 원사와 상사라고? 할머니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너를 때렸나? 제가 PX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리를 발견했습니다. 납품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고 장병들 복리품을 빼돌리는 일들이었어요. 박민수 상사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증거를 모아서 상급부대에 신고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김원석 원사에게 알려진 것 같아요. 어제 창고로 불러내더니. 창고로 불러내서 둘이서 때린 거야? 수진이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처음에는 회유를 시도했어요. 조용히 넘어가면 좋은 보직도 알아봐주고 전역할 때까지 편하게 해주겠다고 했죠. 그래서 당연히 거절했습니다. 그런 비리는 반드시 고발되어야 한다고 했어요. 할머니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사위가 정의롭게 행동했다는 것에 자랑스러웠지만 동시에 그 때문에 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솟았죠. 그래서 폭행을 가한 거군. 할머니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김원석 원사가 너 같은 신참이 감히 어른들 일에 참견하느냐면서 주먹을 휘둘렀어요. 박찬호 상사도 함께. 박민수 상사가 말을 하다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뭔가 더 말하기 어려운 내용이 있는 것 같았죠. 뭔가 더 있는 거지? 할머니가 예리하게 물었습니다. 그게 박민수 상사가 주변을 둘러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원석 원사가 이런 일이 있었다고 누구한테든 말하면 너만 죽는 게 아니다라고 협박했어요. 협박이라고? 수진이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네. 내 처가 집안까지 가만두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 순간 할머니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젊은 시절 특수부대에서 적과 마주했을 때의 그 냉혹한 눈빛이 되살아났죠. 뭐라고? 할머니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낮아졌습니다. 주변에 있던 이정훈 소령과 대위들도 할머니의 분위기 변화를 느꼈는지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감히 내 가족을 협박했다고? 할머니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이제 다 끝났으니까. 끝났다고? 할머니가 사위를 바라봤습니다. 민수야, 이게 끝난 일이니? 너는 정의롭게 행동했는데
폭행을 당하고 협박까지 받았잖아. 그런데 이게 그냥 끝날 일이야? 이정은 소령이 급히 개입했습니다. 할머니, 저희가 적절히 처리하겠습니다. 이미 군 검찰에 사건을 넘겼고 적절히 처리하겠다고요? 할머니가 소령을 노려봤습니다. 지금까지 적절히 처리한 게 이 꼴이에요? 그게 김원석 원사와 박찬호 상사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현재 대기 상태입니다. 대기 상태라는 게 뭔가요? 구속됐나요? 격리 조치됐나요? 소령이 말을 못하고 있자 할머니가 더욱 날카롭게 몰아붙였습니다. 설마 아직도 부대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건 아니겠죠? 일단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는.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가해자들을 그냥 놔둔다는 말씀이신가요? 할머니의 추궁에 소령은 완전히 말문이 막혔습니다. 실제로 김원석 원사와 박찬호 상사는 아직 구속이나 격리 조치 없이 부대 내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건 말이 안 됩니다.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명백한 폭행 사건이고 협박까지 있었는데 가해자들을 그냥 놔둔다니요. 그때 박민수 상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김원석 원사가 부대에서 꽤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거의 20년 가까이 이 부대에서 근무했고 많은 간부들과 친분이 있어서 그래서 함부로 건드리기 어렵다는 거지. 할머니가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이정은 소령이 변명하려 했습니다. 소령님, 저도 군 조직에 대해서는 잘 압니다. 이런 식으로 사건을 처리하면 결국 흐지부지 될 거라는 것도 알고요. 할머니가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제가 직접 처리하겠습니다. 할머니, 뭘 하려고 하십니까? 제 옛날 동료 중에 지금 사단장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직접 연락하겠습니다. 순간 소령과 대위의 얼굴이 청백해졌습니다. 할머니가 단순한 민간인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깨달은 순간이었죠. 혹시 할머니께서 저는 1970년대에 여군 특수부대에서 복무했습니다. 그때 함께했던 동료들 중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위직에 있어요. 할머니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특히 군 간부들은 여군 특수부대가 얼마나 엘리트 조직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당황했죠.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할머니가 전화를 걸려는 순간 갑자기 복도 저편에서 큰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디 가는 거야, 박민수. 거친 목소리와 함께 한 명의 원사가 나타났습니다. 체격이 크고 인상이 험악한 그 사람이 바로 김원석 원사였죠. 김원석 원사. 박민수 상사가 긴장하며 몸을 움츠렸습니다. 할머니는 김원석 원사를 찬찬히 훑어봤습니다. 키 180cm가 넘는 건장한 체격에 무술을 연마한 듯한 단단한 근육, 그리고 오랜 군 생활로 다져진 위압적인 분위기까지. 하지만 할머니는 전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입꼬리에 차가운 미소를 지었죠. 김원석 원사는 박민수 상사에게 다가가며 협박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병원에서 나올 정도로 회복됐으면 이제 정신 차리고 입 다물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그 순간 할머니가 김원석 원사와 박민수 상사 사이로 들어섰습니다. 실례합니다만 지금 뭐라고 하신 건가요? 김원석 원사가 할머니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었습니다. 할머니는 누구시고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저는 박민수 상사의 장모입니다. 그리고 방금 제 사위에게 협박하셨죠? 협박이라니 무슨 소리예요? 그냥 후배에게 조언해 준 거죠. 김원석 원사는 여전히 여유롭게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의 마지막 웃음이 될 줄은 몰랐죠. 할머니가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원사님, 제 사위를 때리신 것도 조언이었나요? 뭐, 어제 창고에서 제 사위를 폭행하시고 협박하신 것 말입니다. 김원석 원사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건방진 미소를 지었죠. 할머니, 뭔 헛소리를. 그때였습니다. 할머니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이더니 김원석 원사의 손목을 정확히 잡았습니다. 아! 김원석 원사가 갑작스러운 고통에 소리를 질렀습니다. 할머니는 특수부대에서 배운 관절기를 사용해 김원석 원사의 손목을 완벽하게 제압한 것이었죠. 할머니, 뭐 하는 거예요? 놓으세요. 하지만 할머니는 더욱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원사님, 제 사위에게 사과하세요. 뭐라고요? 어제 폭행한 것과 협박한 것에 대해 사과하세요. 김원석 원사는 고통스러워하면서도 자존심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미친 할머니. 놓으라고. 그 순간 할머니의 눈빛이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미친 할머니라고 하셨나요? 할머니가 압박을 더욱 강화하자 김원석 원사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경악했습니다. 70살이 넘은 할머니가 건장한 원사를 완전히 제압한 것이죠. 이제 사과하시겠습니까? 아, 놓아줘요. 김원석 원사가 고통으로 몸부림쳤지만 할머니의 소나귀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져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죠. 73살 할머니가 20년군. 경력의 건장한 원사를 완전히 제압하고 있는 모습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할머니,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정훈 소령이 급히 말렸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특수부대에서 수년간 훈련받은 정신력으로 완벽하게 상황을 통제하고 있었죠. 소령님, 저는 지금 정당방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제 사위를 폭행했고 저희 가족을 협박했으니까요. 김원석 원사가 이를 악물며 버텼습니다. 할머니가 뭘 안다고. 아! 할머니가 압박을 더욱 강화하자 김원석 원사는 결국 항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겠어요. 놓아주세요. 사과부터 하세요. 죄송합니다. 뭐에 대해 죄송하다는 건가요? 김원석 원사는 치욕스러워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박민수 상사를 때린 것에 대해 죄송합니다. 그리고 협박한 것도 죄송합니다. 할머니가 그제서야 손을 놓아주었습니다. 김원석 원사는 손목을 부여잡으며 뒷걸음질 쳤죠. 할머니 대체 뭐예요? 무술이라도 배운 거예요? 할머니가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무술 정도가 아니라 실전 경험이 있어요. 원사님보다 훨씬 오래 군 생활을 했거든요. 그때 복도 저편에서 또 다른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찬호 상사가 나타난 것이죠. 원사님, 무슨 일이에요? 아까부터 소란스러워서. 박찬호 상사는 김원석 원사가 손목을 부여잡고 있는 모습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저 할머니가 갑자기 할머니가 박찬호 상사를 노려봤습니다. 당신이 박찬호 상사군요. 김원석 원사와 함께 제 사위를 폭행한. 박찬호 상사는 상황을 파악하지 못해 어리둥절했습니다. 뭔 소리예요? 저는 어제 창고에서 제 사위를 두들겨 패지 않았나요? 박찬호 상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사실이 드러난 것이죠. 그건 오해입니다. 오해라고요? 할머니가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박찬호 상사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방금 김원석 원사가 당한 것을 목격했기 때문이죠. 할머니, 이건 부대 내부 문제입니다. 민간인이 개입할 사안이 아니에요. 민간인이라고요? 할머니가 냉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민간인으로 보이나요?
그때 이정훈 소령이 급히 개입했습니다. 할머니, 일단 진정하시고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이렇게 복도에서 소란을 피우면. 소령님, 지금 소란의 원인이 뭔지 아세요? 제 사위가 정의롭게 행동했는데 폭행을 당하고 협박까지 받았는데도 가해자들이 아무런 처벌 없이 활개치고 다니고 있기 때문이에요. 할머니의 논리에 소령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민간인이 아닙니다. 제가 어느 부대에서 복무했는지 궁금하시죠? 할머니가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여보세요, 김 장군님? 저 영순입니다. 순간 모든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장군과 직접 통화한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죠. 네, 오랜만입니다. 혹시 시간 있으시면 의정부 2일련대로 와주실 수 있으세요? 제 사위가 부대에서 폭행을 당했는데 제대로 처리가 안 되고 있어서요. 전화기 너머에서 무언가 대답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30분 후에 뵙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할머니가 주변 사람들을 둘러봤습니다. 김태현 사단장님이 직접 오신답니다. 제 옛날 후배거든요. 이정훈 소령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사단장이 직접 온다는 것은 이 사건이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발전한다는 뜻이었죠. 사단장님이 오신다고요? 네. 김태현 장군님은 제가 특수부대에서 가르친 후배예요. 지금은 저보다 계급이 높지만 여전히 저를 선배로 대해주시거든요. 김원석 원사와 박찬호 상사의 얼굴이 파랗게 변했습니다. 사단장이 직접 개입한다면 이들의 군 생활은 끝장날 수도 있었죠. 할머니,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김원석 원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필요 없다고요? 원사님, 당신들이 제 사위를 폭행하고 협박할 때는 생각 안 했나요? 할머니가 박민수 상사를 보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김태현 사단장님께 정확한 사실을 다 말씀드려야 해. 비리 내용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네, 어머니. 그때 박찬호 상사가 급히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사과드릴게요. 지금 와서 사과라고요? 정말 죄송합니다. 박민수 상사에게도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김원석 원사도 어쩔 수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잘못했습니다. 너무 감정적으로 행동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쉽게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사과한다고 해서 폭행 사실이 없어지나요? 협박한 것이 취소되나요? 그리고 당신들이 저지른 비리는 어떻게 할 건가요? 장병들 복리품을 빼돌리고 리베이트 받은 것들 말이에요. 김원석 원사가 완전히 절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모든 것이 드러날 위기에 처한 것이죠. 25분 후 부대 정문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것은 별 2개를 단 소장이었죠. 김태현 사단장님, 이정훈 소령이 급히 경례했습니다. 김태현 사단장은 50대 중반의 인상 좋은 군인이었습니다. 할머니를 보자마자 반가운 미소를 지었죠. 선배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태연아, 고생 많다. 별 2개까지 달았네. 선배님 덕분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다고 하셨나요? 할머니가 상황을 간단히 설명하자 김태현 사단장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부대 내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요? 네. 그런데 아직까지 제대로 된 조치가 없어서 선배인 제가 나설 수밖에 없었어요. 김태현 사단장이 이정훈 소령을 불렀습니다. 소령, 지금까지 어떻게 처리했나? 조사 중이었습니다. 조사 중이라고? 명백한 폭행 사건인데 가해자들을 그냥 놔뒀다는 거야? 소령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김태현 사단장이 김원석 원사와 박찬호 상사를 노려봤습니다.
당신들이 폭행 가해자들이군. 사단장님. 즉시 영창 조치한다. 그리고 군 검찰에 정식 수사 의뢰할 것이고 비리 혐의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하겠다. 김원석 원사와 박찬호 상사는 완전히 절망에 빠졌습니다. 할머니가 김태현 사단장에게 말했습니다. 태연아, 이런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부대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해. 네, 선배님.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드디어 할머니의 정의가 승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죠. 김원석 원사와 박찬호 상사가 헌병들에 의해 영창으로 끌려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무언가에 대한 분노가 남아 있었죠. 선배님, 이제 좀 마음이 놓이시나요? 김태현 소장이 물었습니다. 아니야, 태연아.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무슨 말씀이신지? 할머니가 박민수 상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비리 증거는 어디에 있니? 아직 제 개인함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USB에 저장해놨어요. 어떤 내용들인지 구체적으로 말해봐. 박민수 상사가 주변을 둘러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PX 납품업체로부터 매월 300만 원씩 리베이트를 받았고 장병들 급식비에서 20% 정도를 빼돌렸습니다. 그리고 뭐? 부대시설 공사 관련해서도 업체들로부터 후방 공급을 받았어요. 김태현 소장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 대략 1년간 2억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그 순간 할머니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민수야, 혹시 이 비리에 관련된 사람이 김원석 원사와 박찬호 상사뿐일까? 박민수 상사가 망설였습니다. 뭔가 말하기 어려운 내용이 있는 것 같았죠. 어머니, 그게 솔직히 말해. 더 윗사람도 관련되어 있는 거지? 네. 사실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그때 갑자기 부대 본부 입구에서 큰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여러 대의 차량이 도착하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가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는 소리가 들렸죠. 김태현, 내가 무슨 권리로 내 관할 부대에 와서 멋대로 조치를 취하는 거야. 모든 사람들이 입구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곳에는 별 3개를 단 중장이 환한 표정으로 나타났습니다. 뒤따라 수십 명의 참모들과 경호원들이 함께 들어왔죠. 최진욱 중장님. 김태현 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할머니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저 사람이 누구야? 저분은 군단장님이십니다. 순간 부대 안의 모든 사람들이 경례 자세를 취했습니다. 중장이라는 것은 소장보다도 한 계급 높은 거의 군 최고 위층에 해당하는 인물이었죠. 최진욱 중장이 성큼성큼 다가오며 김태현 소장을 노려봤습니다. 사단장이라고 해서 다른 관할 부대에 와서 멋대로 영창 조치하고 수사 지시하고 그래도 되는 건가? 중장님, 상황을 아시고 계신가요? 부대 내에서 심각한 폭행 사건과 비리가. 폭행 사건이라고? 그건 단순한 훈육 차원이었어. 그리고 비리라니 근거도 없는 소리 하고 있네. 최진욱 중장의 말에 할머니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뭔가 이상했죠. 군단장이 이렇게 빨리 나타날 리가 없는 데다 사건의 내용까지 너무 자세히 알고 있었습니다. 훈육 차원이라고요? 최진욱 중장이 할머니를 보며 거만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누구시고 감히 중장인 나에게 말대꾸를 하는 거요? 저는 폭행 피해자의 장모입니다. 그런데 제 사위가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로 맞은 것을 훈육이라고 하시는군요. 군대에서는 그럴 수도 있는 거요. 민간인이 군 조직을 뭘 안다고. 그 순간 할머니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중장님,
혹시 김원석 원사가 저지른 비리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나요? 최진욱 중장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무슨 비리? 근거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시오. 하지만 할머니는 이미 모든 것을 간파했습니다. 특수부대에서 훈련받은 심리 분석 능력으로 최진욱 중장의 반응에서 이상함을 감지했죠. 중장님이 이 사건에 개입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시군요. 무슨 소리요? 할머니가 박민수 상사를 바라봤습니다. 민수야, 이제 모든 걸 말해. 최진욱 중장님도 비리와 관련이 있는 거지? 박민수 상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사실 모든 비리의 최종 결재는 군단 차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김원석 원사는 단순히 실무 담당이었을 뿐이고. 뭐라고? 최진욱 중장이 발끈했습니다. 중장님께서 직접 지시하신 대로 여러 업체들과 계약을 맺었고 그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나누어 가졌습니다. 이 새끼가 미쳤나? 최진욱 중장이 완전히 이성을 잃고 박민수 상사에게 달려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번개처럼 중장 앞을 막아섰죠. 중장님, 진정하세요. 비켜. 그놈이 거짓말을 하고 있어. 거짓말이라고요? 그럼 증거도 거짓인가요? 할머니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증거? 박민수 상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중장님께서 직접 사인하신 서류들과 업체 대표들과의 통화 녹음, 그리고 계좌 이체 내역까지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최진욱 중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모든 것이 들통날 위기에 처한 것이죠. 너, 감히. 최진욱 중장이 주먹을 들어 박민수 상사를 치려는 순간 할머니가 중장의 손목을 낚아채었습니다. 아! 최진욱 중장이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경악했습니다. 73살 할머니가 중장의 손목을 제압하고 있는 광경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죠. 할머니, 지금 뭐 하는 거요? 당장 놓으시오. 중장의 참모들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장님, 계급이 높다고 해서 폭행을 해도 되는 건 아니죠? 놓으라고. 먼저 사과하세요. 제 사위에게 폭행을 지시한 것과 비리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요. 최진욱 중장이 굴욕감에 떨며 소리쳤습니다. 나는 중장이야. 감히 할머니가. 그때 김태현 소장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선배님, 이건 너무 위험합니다. 중장님을. 태연아, 계급이 높다고 해서 잘못을 저지르면 안 되는 거 아니냐?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젊은 시절, 특수부대 시절의 카리스마가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선배님께서 설마. 그래, 나는 여군 특수부대 707 특임대 출신이다. 순간 모든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707 특임대는 군 내에서도 전설적인 특수부대였거든요. 최진욱 중장조차 깜짝 놀라며 할머니를 다시 보았습니다. 707 특임대라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정당방위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할머니가 압박을 더욱 강화하자 최진욱 중장은 결국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사과하시겠습니까? 707 특임대 출신이라고? 최진욱 중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릎을 꿇은 채로 할머니를 올려다보는 중장의 얼굴에는 경악과 두려움이 동시에 스쳐 지나갔죠. 707 특임대는 군 내에서도 전설로 통하는 최고 수준의 특수부대였으니까요. 그렇다면 설마 당신이 철의 여우인가요? 할머니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 별명을 아직도 기억하는 사람이 있구나. 주변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철의 여우는 1970년대 북한 공작원 소탕 작전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전설적인 여군
특수요원의 코드네임이었거든요. 김태현 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배님이 바로 그 철의 여우이셨다니. 태연아,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하자. 지금은 이 사건부터 정리해야 해. 할머니가 최진욱 중장을 더욱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중장님, 이제 모든 걸 인정하시겠어요? 알겠다. 놓아달라. 먼저 사과부터 하세요. 최진욱 중장은 굴욕감에 떨면서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707 특임대 출신 앞에서는 계급도 무의미했죠. 죄송합니다. 뭐에 대해 죄송하다는 건가요? 박민수 상사에게 폭행을 지시한 것과 비리를 저질러서. 할머니가 그제서야 압박을 풀어주었습니다. 최진욱 중장은 손목을 부여잡으며 일어났지만 이미 위험은 완전히 땅에 떨어진 상태였죠. 이제 정식으로 수사를 받으실 거예요.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최진욱 중장의 참모 중 한 명이 급히 나섰습니다. 잠깐요. 중장님을 이렇게 모독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모독이라고요? 저는 지금 정의를 실현하고 있을 뿐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707 특임대 출신이라도 지금은 민간인 아닙니까? 그 순간 할머니가 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차가운 기운이 담겨 있었죠. 민간인이라고요? 누가 그렇게 말했나요? 할머니가 휴대폰을 꺼내 또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국정원 김 차장님. 저 영순입니다. 네, 오랜만이에요. 혹시 지금 의정부로 와주실 수 있나요? 좀 급한 일이 생겼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시 한번 경악했습니다. 국정원과도 연결고리가 있다는 말이었죠. 네, 30분 후에 뵙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할머니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여러분, 저는 완전히 은퇴한 게 아닙니다. 아직도 국가를 위해 일하고 있어요. 최진욱 중장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설마, 당신이 지금도? 네, 저는 현재 국정원 비밀요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은밀하게 말이죠. 사실 이것은 할머니의 블러프였습니다. 하지만 그 당당한 태도와 지금까지 보여준 능력 때문에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죠. 박민수 상사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그런 일을 하고 계셨나요? 민수야, 할머니가 그냥 집에서 게이트볼만 치는 줄 알았니? 수진이도 어머니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엄마, 저도 전혀 몰랐어요. 수진아, 엄마는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있어. 나라를 위해서 말이야. 그때 부대 밖에서 검은색 승용차들이 도착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후 정장을 입은 몇 명의 남자들이 들어왔죠. 김영순 선배님. 그중 한 명이 할머니에게 달려와 인사했습니다. 차장님, 고생하셨어요. 선배님 때문에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신지? 할머니가 간단히 상황을 설명하자 김 차장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군 간부가 이런 비리를 저질렀다고요? 네, 증거도 다 있어요. 김 차장이 최진욱 중장을 바라봤습니다. 중장님, 사실인가요? 최진욱 중장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국정원까지 개입한 상황에서는 모든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었죠. 저는 중장님, 동행하셔야겠습니다. 김 차장의 지시에 따라 국정원 요원들이 최진욱 중장에게 다가갔습니다. 잠깐, 나는 중장이야. 함부로 할 수 없어. 하지만 국정원 앞에서는 계급도 무의미했습니다. 중장님, 조용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욱 중장이 끌려가면서 박민수 상사를 노려봤습니다. 야, 이 새끼야. 너 때문에 내가. 그 순간 할머니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려 퍼졌습니다.
중장님, 마지막까지 품위를 지키세요. 당신 잘못으로 일어난 일인데 다른 사람 탓하지 마시고. 최진욱 중장은 할 말을 잃고 고개를 숙인 채 끌려갔습니다. 김 차장이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선배님, 이번 일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덕분에 큰 비리를 잡을 수 있었어요. 차장님, 이건 개인적인 일이기도 했지만 군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 일이기도 했어요. 김태현 소장이 할머니에게 깊숙이 인사했습니다. 선배님, 정말 존경합니다. 이런 분을 선배로 둔 것이 영광입니다. 태연아, 앞으로 부대 관리 철저히 해야 해.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민수 상사가 할머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큰 일을 겪게 하셔서. 민수야, 미안할 게 뭐가 있니? 오히려 자랑스럽다. 정의롭게 행동한 내가 말이야.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부대가 완전히 달라질 테니까. 수진이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정말 대단해요. 제가 엄마를 너무 몰랐네요. 수진아, 엄마는 늘 너희들을 지켜주고 싶었어. 가족이 소중하니까. 국정원 요원들이 모든 정리를 마치고 떠난 후 부대는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죠. 김태현 소장이 전체 장병들을 집합시켰습니다. 오늘 우리 부대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정의롭고 투명한 부대가 되도록 모두 함께 노력합시다. 장병들의 박수 소리가 부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할머니는 모든 일이 마무리된 후 사위와 딸과 함께 부대를 나섰습니다. 어머니, 정말 고생하셨어요. 박민수 상사가 진심으로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민수야, 이제 안심하고 군 생활해. 더 이상 이런 일은 없을 테니까. 네, 어머니. 앞으로도 정의롭게 살겠습니다. 부대를 나서며 할머니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 마치 모든 것이 정화된 듯 깨끗했죠. 역시 정의는 이기는구나. 할머니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전국적으로 큰 화제가 될 줄은 말이죠. 사건이 일어난 지 일주일 후 할머니는 평소와 같이 동네 노인정에서 게이트볼을 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변 분위기는 전혀 달랐죠. 영순이 언니, 정말 대단하시네요. 텔레비전에서 봤어요. 허허, 뭐가 대단해? 당연한 일 한 거지. 할머니의 이야기는 이미 전국 뉴스에 보도되었습니다. 73세 할머니, 군부대 비리 척결하다라는 제목으로 모든 언론이 앞다퉈 보도했죠. 언니, 그런데 정말 특수부대 출신이셨어요? 그때는 어쩔 수 없는 시대였어. 나라를 지켜야 했으니까. 할머니는 여전히 겸손했지만 그 눈빛에는 자부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박정자 할머니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언니 덕분에 우리 동네가 유명해졌어요. 기자들이 계속 찾아오더라고요. 에이,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 조용히 살고 싶은데. 하지만 세상은 할머니를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청와대에서 연락이 왔고 여러 방송국에서 출연 요청이 쇄도했죠. 오후에 집으로 돌아온 할머니는 딸 수진이와 함께 저녁 뉴스를 시청했습니다. 오늘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주 의정부 2.1연대에서 발생한 군 비리 사건이 전격 해결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73세 할머니가 보여준 용기와 정의감이 국민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할머니가 부대에서 활약하는 모습이 재현 영상으로 나왔습니다. 김영순 할머니는 1970년대 여군 특수부대 707특임대에서 복무한 전력이 있으며 당시 철의 여우라는 코드네임으로 활동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진이가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전국적으로 유명해지셨네요. 유명한 건 별로야. 그냥 우리 민수가 안전하게 군 생활할 수 있으면 돼.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박민수 상사가 들어왔습니다. 얼굴의 멍은 많이 나아졌지만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은 상태였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민수야, 어서 와. 부대는 어때? 완전히 달라졌어요. 김태현 소장님이 부대 전체를 개혁하고 계셔서 분위기가 정말 좋아졌습니다. 박민수 상사는 할머니 앞에 앉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일로 표창도 받게 되었어요. 정의롭게 행동한 공로로 말입니다. 그래, 그럼 잘 됐네. 모든 게 어머니 덕분입니다. 정말 감사해요. 할머니가 사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민수야, 고생했어. 앞으로도 늘 정의롭게 살아야 해. 그게 진짜 멋진 군인이 되는 길이야. 네, 어머니.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며칠 후 할머니에게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김태현 소장과 함께 온 국방부 고위 관계자였죠. 할머니, 국방부에서 감사패를 드리고 싶다고 하십니다. 감사패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선배님, 이번 일이 군 전체에 미친 긍정적 영향이 엄청납니다. 전국의 모든 부대에서 기강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국방부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군이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한 건 가족을 지킨 것뿐이에요. 당연한 일이었고요. 하지만 할머니의 영향은 군대를 넘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비리나 불의에 맞서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었죠. 할머니 덕분에 우리나라가 더 정의로운 사회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한 달 후 할머니는 청와대 초청을 받았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는 것이었죠. 대통령님까지 너무 과분해요. 청와대에서 만난 대통령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우리 사회가 정의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대통령님, 저는 그저 가족을 지키려 했을 뿐입니다. 그 가족 사랑이 결국 나라 사랑으로 이어진 거죠. 진정한 애국자이십니다. 청와대를 나서며 할머니는 깊은 감회에 젖었습니다. 젊은 시절 나라를 지키기 위해 특수부대에서 활동했던 그때의 마음이 다시 떠올랐죠. 내가 이렇게 또 나라를 위해 일하게 될 줄이야. 집으로 돌아온 할머니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전국 각지에서 날아온 감사 편지들이었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도 회사에서 벌어지는 부정부패에 맞서겠습니다. 할머니를 보며 정의가 무엇인지 다시 깨달았습니다. 73세의 나이에도 이런 용기를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도 할머니를 본받겠습니다. 수백 통의 편지를 읽으며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한 작은 일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줄이야. 수진이가 어머니 곁에 앉았습니다.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요. 제가 엄마의 딸이라는 게 말이에요. 수진아, 엄마는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야. 가족을 지키고 정의를 실현한 것뿐이지.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했습니다. 박민수 상사의 얼굴에는 완전히 회복된 건강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죠. 어머니, 이번 일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앞으로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정의로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민수야, 그게 진정한 군인의 자세야. 나라를 지키는 일이란 단순히 적과 싸우는 것만이 아니라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기도 하거든. 네, 명심하겠습니다.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젊은 시절 707 특임대에서 활동할 때도
나라를 지키고 싶은 마음이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만 그 방법이 달라졌을 뿐이죠. 정의는 나이와 상관없이 실현해야 하는 거구나. 그날 밤 할머니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던 걱정과 분노가 모두 사라진 채로 말이죠. 며칠 후 동네 노인정에서 할머니는 다시 게이트볼을 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전국에서 할머니를 보러 오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았죠. 할머니, 사인 좀 해주세요. 할머니처럼 용기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할머니는 웃으며 응답했습니다. 여러분,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옳은 일을 했을 뿐이에요. 여러분도 언제든 할 수 있는 일이야. 그날 오후 할머니는 박민수 상사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인데? 김원석 원사와 박찬호 상사는 군 교도소에 수감되었고 최진욱 중장은 파면 처분되었어요. 그리고 비리로 얻은 모든 돈은 장병 복지 개선에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래, 잘 됐네. 이제 정말 모든 게 정리된 거구나. 네, 어머니. 정의가 승리했어요. 전화를 끊은 할머니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침내 모든 일이 제자리를 찾은 것이죠. 저녁 무렵 할머니는 가족들과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석양이 지는 하늘을 바라보며 할머니는 중얼거렸습니다. 내 나이 73에 이런 일을 하게 될 줄이야. 하지만 후회는 없어. 수진이가 어머니의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엄마,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 하실 거예요? 글쎄,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해야지. 가족을 지키고 정의를 실현하는 일이라면 말이야. 박민수 상사가 감동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존경스러워요. 저도 어머니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민수야, 너는 이미 훌륭한 사람이야. 정의로운 마음을 잃지 않는다면 언제든 할 수 있어. 그날 밤 할머니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로 모든 일이 마무리되었다. 내 사위를 지키려던 마음에서 시작된 일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줄은 몰랐다. 하지만 후회는 없다. 정의는 언제나 승리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으니까.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은 아니구나. 앞으로도 필요하다면 언제든 나설 준비가 되어 있다. 창밖으로 보이는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할머니의 정의로운 마음을 축복해주는 것 같았죠. 김영순 할머니의 용기 있는 행동은 그 후로도 오랫동안 사람들의 가슴 속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는 희망의 등불이 되었죠. 정의는 나이나 신분에 상관없이 누구나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을 73세 할머니가 온몸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도 할머니의 용기에 감동받으셨나요?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앞으로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